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삼인세무회계의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증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좀 관련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녀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증여하는 대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흔하잖아요. 뭐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좀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이 워낙 고액으로 치솟다 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고 증여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는 부모님들께서 돈을 주는 거예요. 증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너무 부담이 되시니 빌려주는 것처럼 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빌려주는 것처럼 진행을 하다 보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든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증여세를 계획적으로 혹시 낼 수는 없는지를 먼저 고려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돈을 줄 수 없다. 이러신 분은 실제 있으세요. 네. 그래서 돈을 실제 빌려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려준다는 걸 세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린 거다, 차용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충분한 입증 자료로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할 때는 제가 4가지 정도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쓰는 차용증이라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이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빌리고 얼마를 빌리고 이자는 얼마를 지급할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차용증 정도는 꼭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차용증이 어떤 서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련한 내용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차용증이 꼭 아니라 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든지 또 현금 보관증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서류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차용증을 공증받아 두셨으면 합니다. 공증이 어떤 서류로서의 공증을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조사가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당장 자녀를 불러서 부모님을 불러서 차용증 오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제가 돈을 빌릴 때부터 이미 차용증을 썼다는 걸 인증받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꼭 공증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다던가 내용 증명으로서 그 날짜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자 지급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준 상태잖아요. 차용증, 공증 사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대금이 또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가장 핵심적인 입증 자료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실제 자녀의 소득으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자나 대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봐서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녀가 고액 연봉가예요. 그래서 통장에 점점 돈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차입금 상환하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차용 사실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적당하게 재산이 쌓이면 수시로 그 원금을 갚아서 내가 지금 돈을 빌린 게 맞고 갚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게 일종의 어떤 돈을 갚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무이자로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가요? 세법에 보면 돈을 빌릴 때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혹은 저리 낮은 이자율로 빌릴 때 4.6%를 차이만큼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4.6%로 계산한 것과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 나면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된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무이자로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적은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 거다라는 걸 입증하는 단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입증 요건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자 지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이자가 되면. 그래서 빌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자가 필요한 건지 이자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자율을 책정해서 적정한 이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그 적정 이자율이 연 4.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반드시 이거 4.6%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저리로 임대돈을 빌려줬을 때 그때의 규정에 4.6% 규정이 있습니다. 그 4.6%를 꼭 지키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연에 1,000만 원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4.6%와 그렇게 계산된 거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이자와 그 사이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상담 드릴 때는 그래도 시중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는 받으시고 그리고 4.6%그 사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고 그게 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최소 27.5%의 이자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다른 소득이 혹시 있으시다면 합산해서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집을 사는데 또 전세를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 뭐 돈을 빌려주시는 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증여가 아닌 형태로 이제 집을 매도하시려는 부모님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이것도 증여로 간주를 하는 걸로 저도 얼핏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고요. 지금은 부모가 자녀한테 주택을 파는 경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증여하는 걸로 우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매매가 맞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매를 입증하는 방법은 차용보다는 다소 간단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라고 입증하는 것은 그 매매 대금 전부가 부모한테 지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가 됐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체가 됐다라고 하면 이체 영수증, 통장 내역, 그리고 기본적인 매매 계약서를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혹시나 그 대금이 어떤 출처로 인해서 마련이 됐는지를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혹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내역서라든지 다른 주택을 팔아서 마련한 거라면 다른 주택의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좀 세무서 조사들이 좀 많은 편이죠? 많아졌습니다. 네, 취득자금 조사가 꽤 많은 편이고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는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 또 궁금한 게 이 적정한 매매 가격이 뭘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특수관계장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시가로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시가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그 평가액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매 사례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을 얘기를 하는데 시가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 시가대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시가의 5%만 벗어나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시가로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짜리인 아파트를 9억 원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95%인 9억 5천을 보다 더 미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9억 원이 아닌 10억 원으로 다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1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감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또 비과세를 받아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가대로 거래를 하기는 너무 부담되셔서 그때는 그 시가의 70%, 약 7억 원, 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10억 원으로 계산을 하지만 별도로 싸게 샀다고 해서 증여세가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70%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의 30%까지는 적게 사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0%가 한도가 있어요. 3억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방금 예시로 들어주신 거는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10억을 네, 7억으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30%인
7억 원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5억과 7억 사이인 그 2억만큼은 증여세가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부모가 전세로 거기 사신다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타인 간의 거래를 할 때도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이 부동산을 팔지만 대신에 아직 살 곳을 못 정했으니 전세로 얼마간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매매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만큼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충분히 그런 거래도 가능하고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 전세 보증금 책정한다라고 하면 적정한 전세 보증금 책정해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 차이만큼만 자녀가 부모한테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전세 보증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그 주택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이다 보니까 소유자인 자녀가 내 집이 됐지만 그 집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전세 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 매매 거래에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에 매매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 매매 거래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할 때 계약금, 잔금 치를 때는 자녀가 부모한테 모든 대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경위로든 부모가 다시 자녀한테 그 돈을 돌려준 거예요.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모든 거래는 취소되고 모든 세무조사는 취소되고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 증여세 또는 양도세 이런 것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부동산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도 과세가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받고자 하는 자녀가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세대를 분리하면 무주택자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분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분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분가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분가입니다. 즉 따로 사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주소만 이전한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분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제 관련해서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또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